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딱 이맘때 이제 연말 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2018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굵직한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2018년 뉴스들을 쭉 짚어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장은주 영선대 성심교양대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뉴스들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일단 화면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자택에 머물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인중 비리로 구속된 네 번째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0여 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10년 묵은 의혹에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와 재판 생중계 허가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데 특히나 많이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 1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기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11명인데 대부분 다 말로가 안 좋고요. 구속되거나 조사받거나 아니면 좀 비참한 처벌을 맞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도 상당히 실망감, 자괴감 같은 것이 상당히 클 거고요. 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를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주요 정치인이 또는 국가 원수가 퇴임 후에 구속되면은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 상실감, 자괴감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의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해외에서 봤을 때도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 국가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지고 물건 하나로 더 팔아보려고 상당히 10년, 20년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전직 국가 원수의 구속이거든요. 후지모르 페루 대통령이나 또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나 탁신 태국 총리나 이런 전직 국가 원수들 구속될 때 서구에서 서양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보면은 참 우리도 앞으로 이 전직 국가 원수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죄가 있으면 받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미디어에 비춰져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문점,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기네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 2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촛불혁명을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적폐청산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그런 작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적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워낙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정치권이 전체가 혁신을 해야 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서 많이 좀 자성하긴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우리 그 보수 정당들이 한 번 더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각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 사태를 어떤 대통령제의 문제 내지는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잘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의 문제 거기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게 또 가려진 것 중에 하나가 개헌 논의가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장님? 뭐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잘못 이해된 인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 줬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의 되풀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게 쌓이니까 그게 적폐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청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지금 보수당들은 또 문재인 정부 이후를 칼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저는 어쨌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산 정치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수라는 축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이제 2019년 이제 정계 개편이 되겠죠. 뭐 어떤 식으로 쭉 돌아갈 것인지 간략하게 좀 여쭙고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직 대통령 구속 사태로 보서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이제 보수 정치권이 지금 상당히 무너졌고 이제 복원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이제 보수의 어떤 이합 집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합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고요. 총선이 또 이제 1년 반 남았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보수의 대표원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친박계 부산 정치인, 친이계 부산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학자로서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외국이 언제 친 클린턴파, 친 토니 블레어파 이런 게 있지 않거든요. 늘 우리가 이런 토론회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정책 선거가 돼야 되고 정책 정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발 좀 이제 주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친이파, 친박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증세파, 친감세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영국처럼 브렉시트파, 안티 브렉시트파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나눠서 국회의원들을 좀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는 내년이 되면 어떨까 싶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총장님께 말씀 한 번 더 여쭙죠. 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좀 해야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결정적으로 저거는 국가 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정치 철학, 국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 국가나 시나 할 것 없이 놓고 보게 되면 그런 정치 철학이나 어떤 자기 비전이나 이런 것으로 뭉쳐있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권력에 따라서만 사람들이 뭉치는 현상.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적 삶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되풀이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문학적인 소양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자, 다음에는 뭐 어떤 뉴스들이 2018년을 장식했는지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남북의 대립이 가파르게 치닫던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대립에서 평화로 물꼬를 바꿨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남한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춰 시간의 통일을 이뤄냈다. 이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 정상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혀 실무적 성격의 셔틀 외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와 노력으로 북미 정상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 한반도, 증오와 파괴의 포성이 멈추고 화합과 번영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자, 사실 9월에 평양 공동선언 거기에 나타난 문구대로만 그대로 실천이 됐다면 지금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해야 되고 와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들이 다 이게 연출이 됐을 텐데 연말이 조금 허전합니다. 사실 뭐 별로 이게 진척된 게 없어서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연말에 이르러서 보니까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예. 좀 우리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이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연초를 다시 되돌아 보면 예. 연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한 사람들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서 이제 연말과 연초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예. 아직도 북한이 왜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논의 자체를 이제 조금 제쳐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낸 거는 사실입니다. 분단 이후에 우리가 딱 2번 남북 정상이 만났었는데 올 한 해만 3번을 만났어요. 예, 예. 거기다가 아주 역사적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우리가 올 초나 아니면 중반 정도로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는 막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듯한 뭐 그런 아주 흥분된 분위기가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흥분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뭔가 결정적인 뭔가 하나를 얻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쉬움 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장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단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일어났던 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예.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서서히 이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민족 사적인 또 세계사적인 대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진행되는 이 과정은 상당히 불가역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이제 결단을 했을 때도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어떤 결단의 산물은 아닐 것이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의 내적인 필연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일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작용하긴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세계 체제 전체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의 약화 등등 이런 것하고 틀림없이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이 과정이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예.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더 한다면 예.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도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교수님. 저도 뭐 김 교수님하고 장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큰 흐름에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니까요. 중간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국내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외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지켜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줬는데 네. 2년 동안 북한을 다루면서 소위 컨트롤하면서 뭘 얻어냈고 국내에 우리 그 미국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했느냐도 많이 보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지난 우리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참 큰 그 답방도 많이 기다리고 네네. 큰 기대감도 있었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과연 그러면은 이 우리 정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투레벨 게임인데 상위의 협상 파트너하고는 많이 신경을 썼지만 예.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은 얼마나 그것만큼 신경을 썼느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건 보수나 진보나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진보나 내가 보수든 진보든 이 대북 문제라든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다 환영하고 다 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여론을 수렴하고 왜 기껏 선뜻 반기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과 문제라든지 옛날에 그 있었던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사과를 할 거냐, 오면은 과연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내 여론을 이렇게 보담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예. 뭐 오 총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일단 결과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사가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또 1월 달에 그러면 연말이 넘어가면 1월 달에 답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북미 정상회담 언제 갈 거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남북 관계의 변화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전쟁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위기가 평화 모드로 완전히 돌아선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과정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모양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겠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미국은 거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위치가 조금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남북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이나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우리 국내에서도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결과에 대해서. 또 답방을 하다 하더라도 답방이 되면 무언가 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딜이 명확치 않은 거거든요. 이거 북미회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사회에서의 어떤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또 어떤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냉철하게 네. 올 한 해를 지켜보고 또 내년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여론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네.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도 네,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언제 저 답방할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떤 걸 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답방 문제는 저는 일단 답방은 하리라고 봅니다. 하리라고 보는데 근데 그 답방이 뉘앙스가 답방이 돼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요. 답방은 하되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아까 오 총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과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이 답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큰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분위기를 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 정책 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무르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예.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열릴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올해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되돌아보면 예. 그때도 북미 정상회담만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합의는
지지부진하고 예.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다만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합의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오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 크게 공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 나갈 때 어떤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어떤 우리가 큰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미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중재하고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게 국민들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방 통일될지도 몰라. 그래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다가 이건 뭐 정상회담 해도 별다른 게 없는데? 라는 이게 기시감 같은 게 점점 이게 늘어나면서 좀 반반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말이죠. 조만간에 뭔가 결과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정부도 조금 조급할 것 같아요. 황기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성과를 내야죠. 네. 성과를 내야죠. 이번 중간선거 때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원을 결국은 민주당이 내줬죠. 그래서 하원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한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막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대북 문제에서 2년 동안 계속 기다려주는 저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는 2년을 기다려줬으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비핵화의 타임 테이블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좀 바랄 때가 됐거든요. 내년도에 쉽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점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저는 조금 조급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사정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총선이 이제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갔을 때에 문재인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결국 남북 관계를 풀지 못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급함을 가졌을 때에 혹시라도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어떤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깨는 예.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문 대통령이 다른 거 몰라도 취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다른 거 몰라도 남북 관계만큼은 확실하게 평화 모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향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한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적으로 예. 서두른 어떤 그런 과정들 거기에서 어떤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 거기에 따른다면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미국도 좀 조급하고 우리나라도 좀 조급한데 북한은 과연 조급하게 생각할까요? 북한도 좀 조급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김정은도 상당한 모험을 하는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리가 되었을 거고 내부의 반발을 잠재운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새로운 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미국이 응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몇 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전 협정을 그러니까 이제 폐기하고 평화 협정을 그러니까 이제 체결한다라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과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 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질 거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좀 초조해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정은 사실은 거의 불가역적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슬기롭게 새로운 이제 절차들을 잘 찾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한마디만 예. 더 덧붙이면 이 북한하고 미국이 이렇게 이 북미 협상을 접근하는 이렇게 그 접근법이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다른 것이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텀업 방식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진에서 일단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으로 가고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으로 가고 올라가고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탑다운이죠. 북한은 예. 탑다운 방식을 이제 선호하는데 일단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북한도 알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북한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실무회담급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그 관료 집단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예. 이때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조급함이 북한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오는 이전과는 다르게 탑다운 방식으로 다 이게 정상 간에 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죠. 예, 북한은 그런데 네. 이게 다르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뉴스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보수의 텃밭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보수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이처럼 패한 것이 처음일 만큼 괴멸적인 참패였다. 보수 야당을 심판한 것은 역사적인 한반도 대탕트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준표 대표의 막말 등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부산시장과 더불어 16개 기초단체 중 13곳을 휩쓸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여당과 야당이 처음으로 뒤바뀌게 됐다. 자,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실 전국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추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마 부산 분들은 더더욱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 현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장 교수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북미 회담,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선거가 해서 나중 우연도 겹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이 보수 야당이 너무 그동안에 이렇게 분단 체제의 기득권자로서 그러니까 기생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악용해 왔던 그런 어떤 역사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이제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홍준표 대표 특히 당시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제 수구 보수, 안보 보수 이런 이제 스탠스를 계속 취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놓쳤던 데 따른 어떤 그런 결과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이제 3당 합당 이전의 상황으로 원래 이렇게 부산이 상당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야도였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런 어떤 이제 도시였습니다만 3당 합당 때문에 그 정치적인 지형이 확 변했었는데 그 비로소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도 최근 이제 조사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부산 지역에서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등 만약에 지금 이 집권 세력의 민주당과 오거돈 시장이 좀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런 위기감을 집권 세력이 지금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덧붙여주시죠. 예, 딱 저는 6개월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개표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거의 한 90대 10%까지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 권력의 교체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 권력의 교체는 중앙 권력 교체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유권자들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 선거의 특징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이나 기존의 의원을 찍는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지방선거다. 이렇게
그 규정하기도 했는데 예. 완전히 그 학설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그런데 뭐 조금 이따 우리 그 얘기도 합니까?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이따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이라고 하면 좀 실망하신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예상이 하고 결과가 달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서 예, 그냥 충격받았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그 지방선거에서 정말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그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당의 지지율이 부산에서 거의 50%가 넘어가는 예. 그 역대급 지지율을 발휘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뒤집어지는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네, 생각합니까?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6개월 동안 사실상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들을 저는 다 놓쳐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실 그 청와대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지 사실 당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저는 나름 기대가 있었거든요. 워낙 강한 네. 이미지가 있고 또 아마 당의 어떤 역할들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더 꼬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택시 파업 문제도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책들이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그 정책적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물론 이제 그 소수 여당으로서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정의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충분히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히려 저는 빼앗기고 있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네. 오히려 주도는 정의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고적인 형태의 내임새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실망감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어쨌든 이런 그런 분위기, 반전된 분위기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저는 아마 총선 때 가면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선거를 좀 분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을 현재를 자꾸 분석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좀 위기라는 시그널을 좀 계속 우리 패널들이 보내고 계시는데 김 교수님께도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운이 좋았죠. 예, 운이 좋았던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선거를 치렀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톡톡히 받고 그렇게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종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27년 동안 그러니까 그 91년에 3당 합당이죠. 3당 합당이 91년에 있은 이후로 이 부산 경남 이 지역이 쭉 그 보수 정당의 어떤 텃밭 구실을 해왔는데 그것이 일단 뒤집어지면서 굉장히 큰 반동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 요 가장 최근의 추세를 보자면 그것들이 어떤 정도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보면 우리가 정치가 27년 동안의 어떤 그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그 반대쪽에서의 어떤 그 물밑 작업들이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떤 일종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게 선거제도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북미 정상회담 말고도 네. 지금 현행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민주당한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줬거든요. 사실 50%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예. 민주당이 과거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TK 지역이나 PK 지역 이런 데서 제대로 의석을 못 가지니까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압승을 하니까 예. 이제 또 그 자기 이익이 생각이 나가지고 뭉뭉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참 바보 같은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또 여론이 이렇게 반전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한다면 나중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 숙도 또 못 건질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PK 지역이 민주당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PK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자신을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 민주당이 그걸 이렇게 자꾸 머뭇거리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황 교수님, 이거 될까요?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워낙 기득권을 놓칠 않아가지고 말이죠. 저도 지금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이게 그냥 용어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그 개헌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상 파트너하고의 협상만 신경 쓰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존의 제도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거구제 하나 바꾸는 것도 영국 같은 나라는 선거구제 하나 바꾸는데 1년,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청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느냐. 예, 예. 저렇게 바꿔도 되겠 시민 대표 나오고 그 지역구 대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또 무슨 한번 물어보는 것도 없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말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설명을 기다리고 있고 정치권으로부터의 어떤 친절한 어떤 그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들 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하고 연동된다는 것인지 잘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정당의 득표에 따라서 의석수가 연동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 얻은 정당이 90%의 의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로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20% 득표를 하면은 꼭 20%의 의석만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러면 거대 양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소수 정당은 이제 8%를 얻어도 의석이 많이 생기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연말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설득하는 과정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 사실 잠깐만 듭니다. 언급드리면 저도 황 교수님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표율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용어 자체가 국민들의 이해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의 일정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계속하다가 안 되니까 또 권역별 얘기도 나왔다가 거기다가 이제 소선구제가 가지는 폐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또 쑥 들어갔다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시민사회 쪽에서도 사실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잘못 언급을 하면 사실 끼워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분들은 정당만이 할 수 있는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까지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는 또 이걸 또 희한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해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원자력 발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들고 공론화 이런 걸 가동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시민 배시 문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제도고 이런 제도들이 처음으로 고안되고 실험이 되었을 때 제일 적절한 대상이 뭐냐면 이런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제도라고 하는 걸 정당들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그 밥그릇부터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정한 제3자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죠? 아주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시민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의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라도 좀 압박을 해서 그럼 당신들이 이 제도 개혁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라도 찾아내자 이렇게 저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고 이제 우리가 다 그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거제도도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이렇게 소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어떤 일종의 맹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군소정당이 난립한다든지 이런 정도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제도도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가 있어서요. 다음 주제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거라서 다음 뉴스 보고 와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화를 갈망한 부산 시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오거돈호의 6개월은 과거와의 싸움으로 비춰졌다. 6기 시정의 핵심 사업인 버스 중앙차로제와 오페라하우스는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논란 끝에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공무원들은 정무라인 독주에 대한 불만이, 정무라인에선 무사한 일에 빠진 관료사회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오거돈호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화답할지 집권 2년째가 자뭇 궁금해진다. 늘 뭐 시정에 관심이 제일 많은 오문범 사무총장님 먼저 뭐 관심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예. 뭐 예. 말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네. 좀 지난 6개월 좀 많이 아쉽습니다. 23년 만에 지방 정권이 교체되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6개월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가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두 분 부시장을 모셨더니 또 다른 그 구설에 올라와 있고 또 뭐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 있고 또 그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인사를 하는데 전원 사표를 다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 프로세스가 완전 꼬여버리는 예. 현상들이 생겨버린 거죠. 거기다가 내부 공무원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이게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공무원들이 그냥 보신주의와 같이 몸을 탁 낮춰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사실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계속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BRT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론하는 과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를 뒤집어서 한 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상 복귀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뭐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대체 그럼 몇 달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아파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봐지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또 색다른 시도이기도 했고, 좀 뒤에 이제 내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국비를 뭐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름의 또 성과도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6개월을 평가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황 교수님 웃으시는데 뭐 덧붙여 주시죠.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참 멋있네요. 아마추어 같다 했는데 저도 그 보통 우리 신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을 처음 6개월을 환희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네.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딱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럼 지난 6개월 과연 헌의문 기간 동안에 제대로 헌의문이 되었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저 방송에서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대형 정책들, 대형 국책 사업들, 아니면 부산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물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형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인지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전임 정권하고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평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과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내년도 2년차 집권이 2년차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 2년차의 그 동력 확보는요, 결국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서 이 신공항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2년차의 정책 운영 동력을 확보하느냐, 저는 상당히 궁금한 내년 한 해예요. 예. 자, 올해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내년엔 잘 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6개월의 오거돈 시정.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지난 3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1단계 독주 체제, 독재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독주 체제였는데 이 독주 체제 안에서 굳어진 그런 이른바 적폐라든지 네. 무사한 일주의라든지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아까 BRT 같은 거 이런 문제도 제가 며칠 전에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BRT 때문에 오고돈을 찍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된다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망스러워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시장이나 시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도 예.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뭔가 합리적인 그런 어떤 해법을 찾았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같은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어떤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시민들이 마냥 예, 이쁘게만 봐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거돈 이제 체제가 상당히 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산시는 다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전체와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만약에 예. 부산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좀 쇄신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6개월이 아주 의미 없는 그런 기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27년, 8년 가까운 그 보수 정당의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어떤 어떤 그 물빼기 작업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데 나름 이 오거돈 그 체제가 어떤 일종의 승부수를 지금 하나 던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신공항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금 예. 중앙 정부에도 지금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승부수를 일단 던졌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일말의 그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2019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일단 그 예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한테 월드컵은 훈련하러 연습하러 가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시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연습하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허니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당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 다른 새로운 뭔가가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썼던 게 그것도 세련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티나게 했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국비 얘기를 잠깐 더 조금 추가로 드리자면 사실 국비 같은 경우에 많이 확보했죠. 확보했는데 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막잘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액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산의 어떤 미래의 어떤 산업이나 어떤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냐. 이렇다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히 인근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언을 해주시는데 해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뜨끔뜨끔한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그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할 텐데요.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부산시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2018년은 굉장히 이 한국의 역사, 한국의 근대사에서 보면 굉장히 질적 전환을 이룬 그런 해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질적 전환은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좀 그렇고 부산시의 차원에서 봐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19년에는 그것들이 어떤 질적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총장님. 그 2018년 저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현명한 선택 또 거기에 대한 결과
또 남북 관계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대치가 높다 보면 실망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올해를 잘 완성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뭐 대한민국이나 우리 부산이나 좀 새로운 희망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희망만 아니라 결과로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좀 성과물을 아주 주안점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예, 황 교수님. 예,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내년 새해에는 우리 그 오고돈 호가 내세웠던 슬로건 같은 게 있거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저는 그런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기다리는 게 지금 올 한 해였다면은, 내년부터는 좀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가, 시민들이 이게 해양 수도 부산의 결과물이구나라고 손에 잡히는 성과들을 주어지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예. 짧게 해주시네요. 예. 뭐 장 교수님이 좀 충분히 시간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그 2년 전에 촛불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왜 거기다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값하려고 하면 그게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어야 됐다. 또 실마리라도 잡았어야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해냈느냐? 개헌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제도라도 개편을 했느냐? 사실은 개헌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지금 이제 될지 말지 상당히 사실 안 될 수도 있는 좀 불안한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한반도 평화 체제의 확립이에요. 예.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이 아니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잇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의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서로 공식적으로 수교하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한반도 양국 체제를 통한 평화 체제, 이런 확립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단 말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아직 지금 이제 북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좌초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19년에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서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의 계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4개 정도 이슈를 가지고 오늘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슈 사이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또다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한 해 정말 시사포커스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그 이슈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패널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경주했고요. 2019년 한 해도 저희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